그 노인, 죽기 전에 유산 정리하려 했어. 민수의 차가운 고백에 선영의 몸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지. 그런데 네 친아버지가 건물 2채 가진 부자라는 거 알고 나서 10년 넘게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을 이용해왔다는 충격적인 진실. 어차피 이 아버지 재산은 너한테 올 거고 너 재산은 내거나 마찬가지잖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의 아침은 언제나 같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선영의 발걸음도 늘 같은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죠.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벌써 3년째, 이곳의 모든 것이 익숙해져 버린 그녀였습니다. 선영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동료 간호사의 인사에 선영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언제나 작은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도 텅 빈 거실과 차가운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봉식 어르신 방부터 들러야겠어요. 선영은 습관처럼 302호실로 향했습니다. 최봉식, 70대 중반의 그 노인은 다른 어르신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했지만 선영을 볼 때만큼은 눈빛이 또렷해지곤 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봉식은 이미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영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봉식의 얼굴에 묘한 변화가 일어났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선영 씨. 그의 목소리에는 남다른 애잔함이 묻어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네, 어르신. 오늘 밤은 잘 주무셨어요? 꿈을 꿨어. 예쁜 아이 꿈을. 봉식은 중얼거리며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선영이 혈압계를 준비하자 봉식은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선영의 얼굴에 머물러 있더군요. 어르신, 왜 자꾸 저만 보세요? 미안합니다. 또 그 말이었어요. 봉식은 선영을 볼 때마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지만 이제는 왜인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이었죠. 어르신, 왜 자꾸 죄송하다고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봉식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선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70 넘은 노인의 손치고는 유난히 거칠어 보였어요.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죠.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짠 음식은 드시면 안 돼요. 선영이 말하자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서는 애절한 빛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선영이 다른 어르신들 방으로 이동하려 하자 봉식은 슬며시 일어나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도 다른 어르신들 방을 들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그림자처럼 선영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304호 김할머니, 안녕하세요? 선영이 옆방으로 들어가자 봉식도 자연스럽게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김할머니는 봉식을 보고 희죽 웃었어요. 봉식이가 또 선영이 따라왔네. 정말 딸바라기야.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선영은 당황해하며 김할머니의 약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계속해서 농담을 던졌어요. 아니야, 정말 친부녀 같아. 봉식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안 해. 그 말에 선영은 더욱 어색해졌어요. 요양원에 온 지 3년 동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다른 어르신들은 보통 여러 직원들과 고르게 친해지는데 봉식만큼은 유독 선영에게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선영은 잠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남편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받지 않더군요. 요즘 들어 민수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또 안 받네. 선영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요즘 민수는 마치 남남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와도 인사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리기 일쑤였거든요. 휴게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데 봉식이 또다시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식당에 가서 점심 드셔야죠. 선영 씨 기다렸어. 잠깐만. 봉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자가 작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모서리는 다 헤어져 있었고 누군가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것 같았어요. 이거 누구예요? 선영이 물어보자 봉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딸이야. 봉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딸이 있으시구나. 지금 어디 계세요? 연락은 안 하세요?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얼마나 컸는지. 그 순간 선영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어딘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 아이의 눈매가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언제 헤어지셨어요? 한 30년 됐나? 그때 내가 너무 가난했어. 애 엄마가 날 떠났지. 봉식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찾으려고 노력하셨을 텐데. 애써. 몇 년 동안 찾아다녔지. 그런데 흔적이 없더라고.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오후 내내 봉식은 선영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동안에도 복도에서 서류 정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선영이 하는 일을 도우려 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어요. 어르신, 좀 쉬세요. 계속 따라다니시면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선영 씨 곁에 있고 싶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해져. 그 말에 선영은 당황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다른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저희 봉식 어르신, 정말 선영 씨만 보면 달라지시네요. 정말 가족처럼 느끼시나 봐요. 아까도 딸 사진 보여주시더라고요. 동료들의 대화를 듣던 선영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봉식이 보여준 사진 속 아이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그 아이의 모습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닮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봉식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내일도 올 거지? 네, 물론이죠. 어르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봉식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선영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선영은 계속해서 봉식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사진 속 아이의 모습까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역시 집에 없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메모만 하나 놓여 있었죠. 늦게 들어갈게. 저녁 먼저 먹어. 선영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늘 똑같았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봉식 어르신의 그 애절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울고 있는데 누군가 그 아이를 데려가려 하는 꿈이었어요. 아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이 자신과 똑같았어요. 으악! 선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옆자리를 확인해 보니 민수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꿈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봉식 어르신이 보여준 사진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선영 씨,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잠이 안 와서요. 동료와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선영은 곧바로 302호실로 향했습니다. 봉식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벌써 일어나셨어요? 봉식은 선영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얼굴색이 평소와 달랐어요. 창백하고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죠. 선영 씨, 가슴이 아파. 어르신. 선영은 급히 봉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맥박을 재어보니 불규칙하고 빨랐어요.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죠. 간호사님, 응급 상황이에요. 선영의 외침에 간호사와 의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봉식은 그 사이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의사의 진단에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다른 어르신들이 아플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봉식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선영은 주저없이 구급차에 동승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의 질문에 선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요양보호사예요. 그럼 가족분 연락처 아세요? 가족이 없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봉식을 응급실로 옮겨갔습니다. 선영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마치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필요한데 가족분이 안 계신다고 하셨죠? 네. 연락처도 없고. 그럼 일단 선생님께서 보호자 역할을 해주실 수 있나요? 서류 작성이나 치료 동의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선영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봉식 어르신을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병원 직원은 선영을 안내해 각종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유전자 검사도 필요할 수 있어요. 가족력 파악을 위해서요. 유전자 검사요? 네, 심장 질환은 유전적 요인이 클 수 있거든요. 물론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식이 깨어나면 물어보기로 하고 일단은 다른 서류부터 작성했어요. 그날 오후 봉식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선영이 병실에 있는 걸 보고 놀라워했어요. 선영 씨, 여기 왜? 어르신이 쓰러지셔서 같이 온 거예요. 기분은 어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봉식은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족도 없는데 선영 씨가 와줘서.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기분이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동의하시겠어요? 가족력 파악을 위해서요. 봉식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며칠 후 선영은 요양원 일을 마치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봉식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입원 중이었어요. 어르신, 오늘은 어때요? 선영 씨가 와주니까 괜찮아. 봉식은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 10시쯤 선영은 집에서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밤중에 누군가 찾아왔다고 하시는데요. 찾아왔다고요? 네, CCTV를 확인해보니 정말 누군가 병실에 다녀간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봉식을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르신께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환자분이 그 사람이 선생님 남편분 같다고 하시네요. 네? 제 남편이요?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왜 병원에 왔을까요? 봉식을 왜 찾아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르신, 어젯밤에 누가 왔다면서요? 봉식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 씨 남편 같던데.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 무슨 질문요? 재산이 있냐고. 유산은 누구한테 남길 거냐고. 선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왜 민수가 그런 질문을 한 걸까요? 그리고 선영 씨에 대해서도 물어봤어. 저에 대해서요? 선영 씨가 언제부터 나를 돌봤냐고. 나랑 어떤 사이냐고. 선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민수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민수가 밤중에 병실을 찾아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민수의 표정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계산적이고 차가워 보였어요. 선영은 집에 돌아가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민수를 보고 물었어요. 당신 어젯밤에 병원 갔었어? 민수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병원? 무슨 병원? 거짓말하지 마. CCTV에 다 나와. 아, 그거? 민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내가 그렇게 신경 쓰는 할아버지가 누군지. 그래서 밤중에 몰래 가서 재산 얘기를 한 거야?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 했어? 봉식 어르신이 직접 말씀하셨어. 재산이 있냐고, 유산은 누구한테 남길 거냐고 물었다면서. 그건. 민수는 말을 머뭇거렸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내가 너무 신경 써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선영은 민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민수의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봉식 어르신, 민수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자꾸만 떠오르는 그 낡은 사진.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선영은 민수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밤새 뒤척이다가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봉식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병실에 들어서자 봉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르신, 기분은 좀 어떠세요? 봉식은 선영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어젯밤 민수가 다녀간 후로 계속 불안해하고 있다는 게 표정에서 읽혔어요. 선영 씨, 어젯밤 일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제 남편이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봉식은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어요. 선영 씨는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남편은 뭔가 다르더라. 다르다니요? 눈빛이 무서웠어. 마치 나를 먹이로 보는 것 같은. 선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봉식의 말이 어제 자신이 느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자고 하시네요. 선영은 봉식과 함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심장 상태는 많이 호전됐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퇴원할 수 있어요? 네,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본 후에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봉식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좀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특이한 게요? 보호자분의 검체도 함께 검사했는데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검체요? 언제 채취했을까요? 제 검체요? 저는 검사한 적이 없는데.
보호자 서류 작성하실 때 볼펜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때 묻은 타액에서 DNA를 추출했습니다. 가족력 확인을 위해서요. 그건 일반적인 절차라고 했지만 선영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녀관계 확률이 99.9%입니다. 네? 선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봉식 씨와 선영 씨는 친부녀 관계로 나왔습니다. 순간 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봉식도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런 일이. 봉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선영을 바라보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영이, 내 딸. 정말 내 딸이구나. 아니에요. 이건 틀렸어요. 선영은 고개를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는 제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선영 씨, 혹시 입양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의사의 질문에 선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검사를 다시 해보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재검사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99.9% 친부녀 관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결과였어요. 선영은 병실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봉식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신 거예요? 봉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 그런데 선영 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 특히 웃을 때. 어릴 때 선영이와 똑같더라고. 그럼 정말 저를 아셨던 거예요? 3살 때까지. 내가 키웠어. 그런데 선영이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봉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남자가 선영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지. 나한테는 키울 능력이 없다면서. 난 그때 정말 가난했거든. 선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릴 적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떠올랐거든요. 따뜻한 품에서 잠들던 기억, 거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기억. 그래서 엄마 남자친구가 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봉식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선영은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집에는 민수가 일찍 들어와 있었어요. 일찍 왔네? 응. 너 늦었네?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민수야, 말해줄 게 있어. 선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봉식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차분하네. 놀라지도 않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 알고 있었어. 뭐라고? 선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그거 나 알고 있었어. 내 친아버지가 요양원에 있다는 거. 뭐라고? 알고 있었다고? 선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결혼하기 전부터. 민수의 대답에 선영은 더욱 충격받았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럼 10년 넘게 알고도 말 안 한 거야? 그때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어차피 네가 몰라도 되는 일이었잖아. 몰라도 되는 일이라고? 선영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몰라도 되는 일이야? 내 친아버지인데. 네 친부는 폐지나 주워서 겨우 살아가던 거지였어. 알아봤더니 요양원에 들어가 있더라고.
민수의 말에서 냉정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계산적으로 모든 걸 파악해 놓았다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일부러 그 요양원으로 나를 보낸 거야? 그런 건 아니야. 우연의 일치지. 하지만 선영은 민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거든요. 어젯밤에 병원 간 것도 그래서였구나. 재산 얘기한 것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궁금해서. 거짓말하지 마. 뭔가 꾸미고 있었던 거 아니야? 선영의 추궁에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죠.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선영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결혼한 지 1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 5시 선영은 일어나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말다툼 후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네. 선영은 중얼거리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자고 있는 그의 얼굴도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선영은 민수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할 말이 있어. 민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뭔데 이렇게 일찍? 어젯밤에 못다한 얘기 해야지. 정말로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민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왜 조사한 거야? 내 출생 배경을? 결혼하기 전에는 당연히 조사하는 거 아니야? 어떤 집안 출신인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민수의 말에 선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자신을 물건 고르듯 조사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나랑 결혼한 이유도 따로 있었던 거네?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내 친아버지가 거지라고 해놓고서.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맞아. 네 친부는 폐지나 줍는 거지야. 그래서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그분은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 널 버린 아버지를? 민수의 말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반박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웃기지 마. 돈이 없으면 아이라도 팔아넘기는 게 아버지야? 민수의 말에서 악의가 느껴졌어요.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내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네 아버지라고? 30년 넘게 모르고 살았잖아. 갑자기 뭔 아버지야? 선영은 민수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선영은 봉식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봉식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선영이 부르자 봉식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선영아. 아버지라고 불러줬구나. 봉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이제 알았으니까요. 선영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헤어져 있던 부녀가 다시 만난 순간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널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선영은 봉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손이었어요. 그런데 선영아, 남편한테 얘기했어? 네. 그런데 이미 알고 있었대요. 결혼하기 전부터. 봉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 사람이 어젯밤에 한 질문들 말이야. 무슨 질문요? 재산 얘기를 계속 물어보더라고. 건물이 있냐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냐고. 선영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고도 물어봤지. 유산을요? 응. 마치 내가 곧 죽을 것처럼 말하더라고.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퇴원 준비하시면 돼요.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요. 정말요? 선영은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해진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이야. 그런데 퇴원하시면 어디로 가세요? 요양원으로 다시? 그래야겠지. 갈 곳이 없으니까. 선영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친아버지를 찾았는데 다시 요양원으로 보내야 한다니.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럴 수는 없지. 내 남편이 싫어할 텐데. 봉식의 말이 맞았어요. 민수가 좋아할 리 없었죠. 그날 오후 선영은 봉식의 퇴원 수속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원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간병비 결제 내역이 이상하네요. 뭐가요? 제가 낸 게 아닌 비용이 있어요. 누가 대신 냈나 봐요. 간호사에게 문의해 보니 민수가 미리 와서 간병비를 냈다고 하더군요. 언제 오셨대요? 어젯밤이요. 환자분 남편분 된다고 하시면서. 선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가 언제 또 왔다는 거죠? 그분이 또 뭔가 물어보지 않았나요? 네. 환자분 재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영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민수가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봉식이 말했어요. 선영아, 너한테 말해줘야 할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 사실, 나한테 재산이 좀 있어. 네? 건물 2채하고 통장에도 돈이 좀 있지. 폐지 주어서 번 돈은 아니고.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왜 요양원에? 혼자 살기 외로워서. 그리고 치매 기운도 있고 해서. 그런데 왜 갑자기 재산 얘기를? 봉식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 남편이 그 얘기만 계속 물어봤거든.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아.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민수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버지,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신 것 있어요? 응.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놨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내 딸한테 물려준다고. 저요? 그래. 내가 내 유일한 혈육이니까. 그 순간 선영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수가 왜 자신의 출생 배경을 조사했는지, 왜 봉식에게 재산 얘기를 물어봤는지 모든 게 이해됐죠. 설마 민수가 그걸 노리고. 뭘 노린다고? 아버지 재산을. 제가 상속받으면 자동으로 민수 것도 되잖아요. 봉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나쁜 생각을 했을 리가. 하지만 선영은 확신했어요. 민수의 모든 행동이 설명되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한 후 선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와 정면 대결을 할 각오를 하고서요. 집에 들어서자 민수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민수야, 왔어? 솔직히 말해. 진짜 목적이 뭐야? 민수는 시선을 TV에서 떼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재산 노린 거 맞지? 그제서야 민수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들켰네. 민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일어났어요. 그래. 맞아. 그 노인한테 재산이 있다는 거 알았을 때부터 계획했지. 선영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민수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야? 어차피 네 아버지 재산은 너한테 올 거고 너 재산은 내 거나 마찬가지잖아. 민수의 말에서 악의가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선영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선영은 민수의 차가운 고백에 몸이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럼 나랑 결혼한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야? 민수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지. 그냥 평범하게 만나서 결혼했어. 그런데 결혼 전에 네 신상을 조사하다 보니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 재밌다고? 네 친아버지가 건물 2채 가진 부자라는 거. 폐지나 줍는 거지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선영은 속이 뒤틀렸어요. 민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일부러 그 요양원으로 날 보낸 거구나. 아니야.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 내가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알아봤더니 마침 그 노인이 거기 있더라고. 신의 한 수였지. 민수는 마치 자랑스러운 듯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노인과 친해지기를 기다렸지. 혹시나 해서. 기다렸다고? 그래. 혈육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 언젠가는 알아챌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선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어젯밤에 병원에 간 거야? 그 노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유언장은 써놨는지도.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유언장 얘기는 어떻게 알았어? 요양원에서 들었지. 그 노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 선영은 점점 더 무서워졌어요. 민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모든 걸 지켜봤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그 노인이 죽기만 기다리는 거야? 죽기까지야. 하지만 나이가 나이고 건강도 안 좋으니까. 민수의 말에 선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분은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 30년 넘게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를? 갑자기 뭔 부정이야? 부정이 아니야. 진짜 가족이야. 선영이 소리치자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족이면 뭐야? 어차피 늙어서 쓸모없는 늙은이잖아.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선영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나 줘. 너 혹시 그 노인한테 이 얘기 할 거 아니지? 민수의 눈빛이 위험해졌어요. 당연히 말할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 계획이 틀어져. 우리 계획이라고? 나는 그런 계획 세운 적 없어. 선영이 팔을 뿌리치려 하자 민수가 더 세게 붙잡았어요. 아파. 놔달라고. 약속해. 그 노인한테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싫어. 선영은 민수를 밀치고 집을 나왔어요. 민수의 진짜 모습을 본 이상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거리를 걸으며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넘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선영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봉식은 로비에서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아버지. 선영은 봉식을 보자 눈물이 터졌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민수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선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의 고백, 그의 계획, 모든 걸 말했어요. 봉식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었구나.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지. 그놈이 나쁜 거야. 봉식은 선영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선영아, 위험할 것 같아. 위험하다고요? 그런 놈이면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 특히 돈 때문이면. 봉식의 말이 맞았어요. 민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요양원 근처 모텔에서 잤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쯤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여보, 어디 있어?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왜 이래? 우리 좀 얘기해. 할 얘기 없어. 그 노인한테 얘기했지? 민수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당연히 했어. 제발.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10년 넘게 계획한 게. 선영아, 집에 와. 우리 다시 얘기하자. 싫어. 이혼할 거야. 선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요양원으로 갔어요. 봉식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로 했거든요.
유 원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 원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모든 재산이 선영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언제 이걸 써두신 거예요? 한 달 전쯤. 선영 씨가 내 딸인지 확신이 서면서 써뒀지. 그런데 이걸 누가 또 알까요?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비밀이 보장되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는 누설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그때 변호사 비서가 들어왔어요. 변호사님, 어젯밤에 누가 전화해서 최봉식 씨 유언장에 대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최봉식 씨 사위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선영과 봉식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수였을 거예요. 뭘 물어봤대요? 유언장 내용이 뭔지, 언제 써뒀는지 그런 거요. 선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가 어디까지 파고들고 있는 건지. 혹시 알려준 건 아니죠? 아니요, 당연히 비밀이라고 했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봉식이 말했어요. 선영아, 정말 조심해야겠어. 그놈이 뭘 할지 모르겠어. 네, 알겠어요. 그런데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어요. 선영이 뒤를 돌아보자 그 차는 다른 길로 빠져나갔죠. 아버지, 누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검은색 승용차가 계속. 봉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놈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선영도 불안해졌어요. 민수가 정말로 뭔 짓을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날 저녁, 선영은 다시 모텔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선영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요. 할 말 없어요. 제발. 좀 얘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선영은 민수를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모텔에서 나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동료 직원이 급히 달려왔어요. 선영 씨,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봉식 어르신이 새벽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사라졌다고요?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새벽 4시쯤 야간 직원이 확인했을 때는 계셨는데 아침 6시에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선영은 급히 302호실로 뛰어갔어요. 정말로 봉식이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창문은 열려 있었어요. CCTV는 확인해 봤어요? 네, 그런데 이상해요. 새벽 5시쯤에 누군가 봉식 어르신과 함께 나가는 게 찍혔거든요. 누구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모자를 깊게 눌러 썼더라고요. 선영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민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어르신 휴대폰 번호 있죠? 네, 전화해봤는데 꺼져 있어요. 선영은 즉시 봉식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통화 중지 상태였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신고는 했어요. 그런데 성인이 스스로 나간 것 같다고 해서 24시간은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선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난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CCTV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보안실에서 CCTV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새벽 5시에 봉식이 누군가와 함께 요양원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동행한 사람의 걸음걸이가 왠지 익숙했어요. 이 사람, 혹시? 선영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선영 씨예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봉식 어르신과 함께 있어요. 선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 계세요?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네요. 정말 친부녀였구나. 그 목소리에서 냉소가 느껴졌어요. 누구세요? 아버지 어디 계신지 말해주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봉식 어르신은 안전해요. 지금은요? 네, 지금까지는 안전하죠.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선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거든요. 무슨 조건이요? 간단해요. 봉식 어르신의 유산 상속을 포기하시면 돼요. 상속 포기요? 네, 유언장을 무효화시키고 상속 포기 각서를 써주세요. 선영은 이 모든 게 민수의 짓이라고 확신했어요. 설마 민수가 시킨 거예요? 전화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시켰든 상관없죠. 중요한 건 봉식 어르신의 안전이니까요. 아버지와 통화시켜주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대신 증거를 보내드릴게요.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봉식이 의자에 묶여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아버지. 선영은 소리쳤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어요. 선영은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납치 신고하러 왔어요. 납치요? 선영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봉식의 실종, 협박 전화, 사진까지 모든 걸 보여줬죠. 이건 명백한 납치예요. 빨리 수사해 주세요. 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심되는 사람 있으세요? 제 남편이요. 민수라는 사람이에요. 선영은 민수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려줬어요. 남편분이 왜 이런 일을? 아버지 재산 때문이에요. 선영은 지금까지의 경위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민수를 소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집에 없었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실종신고 접수하고 수배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또다시 협박 전화를 받았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버지를 어디 숨겨놨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선택이죠. 아버지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잠시 후 봉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버지, 괜찮으세요? 선영아, 상속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죽어도. 아버지, 목소리가 다시 끊어졌어요. 들으셨죠? 봉식 어르신은 딸을 걱정하고 계세요. 제발, 아버지를 놓아주세요. 돈이 목적이면 제가 다 드릴게요. 돈이 아니라 상속권이 문제예요. 유언장을 철회하고 상속 포기 각서를 써주세요. 알겠어요. 쓸게요. 현명한 선택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로 오세요. 혼자 와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봉식 어르신이 다칠 수 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선영은 경찰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다고요? 네, 한강공원에서요. 우리가 미행하겠습니다.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다칠까봐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중하게 작전을 짜겠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겨우 찾은 아버지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어요. 새벽에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봉식이 음식도 못 먹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초췌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선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경찰서에서 작전 브리핑을 했어요. 선영 씨가 범인과 만나는 동안 우리는 주변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범인이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선영은 상속 포기 각서를 준비했어요. 아버지의 안전이 더 중요했거든요. 오후 1시 선영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어요. 반포대교 아래 도착하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선영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2시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났어요.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격이나 걸음걸이가 낯익었습니다. 선영 씨죠? 네.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서류부터 확인하죠. 선영은 상속 포기 각서를 건넸어요. 남자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좋네요. 이제 봉식 어르신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요? 그때 남자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선영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수. 정말로 민수였어요. 선영의 남편이 직접 아버지를 납치한 거였습니다. 놀랐어? 직접 나올 줄은 몰랐지? 민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버지가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마. 안전한 곳에 있어. 그때 경찰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꼼짝 마. 민수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해졌어요. 경찰에 신고했구나. 그럼 봉식 할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경찰들이 사방에서 나타나자 민수는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민수의 말에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야, 제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 아버지라고? 30년 넘게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를? 민수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경찰관이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민수 씨, 납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납치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민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최봉식 씨는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제가 왜 알아야 하죠? 당신이 데려간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나요? 민수의 뻔뻔한 태도에 선영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전화했잖아. 상속 포기하라고. 전화요? 저는 그런 전화 한 적 없는데요. 민수는 끝까지 잡아떼었어요. 경찰관이 민수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통화 기록은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휴대폰 포렌식 조사를 하면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전 결백하니까요.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다른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봐. 재밌을 거야. 민수가 말했어요. 여보세요? 선영 씨, 경찰에 신고하셨네요. 어제와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민수는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었거든요.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선영은 혼란스러웠어요. 민수가 아니라면 누가 아버지를 납치한 걸까요?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제발. 하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민수 씨 차 트렁크를 확인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경찰관들이 즉시 민수의 차를 확인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니 봉식의 옷가지와 혈흔이 묻은 천이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저도 모르겠는데요. 누가 제 차에 넣어둔 것 같은데요. 민수는 여전히 발뺌했어요.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또 다른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봉식이 더욱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공범일 뿐입니다. 진짜 배우는 따로 있어요. 선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민수야, 정말 누구와 함께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하지만 민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CCTV 분석 결과 당신 차량이 요양원 근처에서 여러 번 목격됐습니다. 그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갔던 거예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친구 만나러 갔어요. 친구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선영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선영 씨, 민수가 자백하지 않네요. 도대체 누구세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민수에게 물어보세요. 누구와 거래했는지. 거래라고요? 네,
봉식 어르신의 재산을 두고 거래했어요. 선영은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누구와 거래한 거야? 민수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위험해져. 그제서야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중간에서 정보만 제공했어. 정보요? 봉식 할아버지의 재산 규모, 유언장 내용 같은 거. 누구한테? 민수는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채업자들이야. 사채업자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네. 제가 빚이 좀 있어서. 그들이 봉식 할아버지 재산 정보를 알려주면 빚을 탕감해준다고 했어요. 선영은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그럼 아버지 납치도? 그건 저는 몰랐어요. 단순히 정보만 제공한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에요. 납치할 거라고는 말 안 했어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사장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일이 틀어졌네. 경찰한테 잡혔다며? 민수 씨는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아, 경찰이네. 반갑습니다. 상대방은 태연했어요. 최봉식 씨를 납치한 게 당신입니까? 납치라니요? 그분은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요. 어디 있는지 말하세요. 그럴 수는 없죠. 아직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으니까요. 무슨 거래 말입니까? 봉식 씨의 재산 말이에요. 민수가 약속을 어겨서 이렇게 된 거죠. 선영이 전화기를 가져갔어요. 제발 아버지를 놓아주세요. 원하는 게 뭐든 드릴게요. 원하는 게 간단해요. 봉식 씨 명의로 된 건물을 저희 명의로 넘기면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봉식 씨는 계속 저희와 함께 계셔야죠. 아버지한테 해를 끼치면 안 돼요. 해를 끼칠 생각은 없어요. 다만 협조해 주시길 바랄 뿐이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전화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신중했어요. 통화 시간도 짧았고 아마 추적하기 어려울 거였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선영은 분노했어요. 사채업자들이 누구예요? 어디서 만났어요? 인터넷에서 만났어요. 급전이 필요해서. 얼마나 빌렸길래 이런 짓까지. 3천만 원. 그런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노린 거구나.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생각이었어. 어차피 네 것이 될 재산이니까. 어차피 내 것이라고? 그게 정당화되는 이유야?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선영은 경찰서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무사히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잠들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에 또 다른 사진이 왔어요. 봉식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에 처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하나 더 왔어요. 내일 오후 3시 봉식 씨 건물 앞에서 만납시다.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해 오세요. 선영은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아버지를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영은 경찰과 함께 봉식의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아버지를 반드시 구해내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어요. 소유권 이전 서류도 준비해왔지만 경찰과 함께 범인들을 검거할 계획이었거든요. 선영 씨,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경찰관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오후 3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중년 남성 2명이 내렸어요. 그중 한 명은 봉식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선영은 봉식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며칠 만에 본 아버지는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습니다. 선영아. 봉식도 딸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서류 가져왔죠.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선영은 소유권 이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동안 선영은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아버지,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미안하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사채업자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안 되겠네요. 왜요? 건물 하나만 이전하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두 채 다예요. 선영은 당황했어요. 사채업자들이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한 채만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민수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서류를 다시 준비해 오세요. 그럼 보내드릴게요. 그때 숨어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사채업자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해졌어요. 마치 이런 상황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또 경찰을 불렀네요. 당연하죠. 납치범들한테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봉식 씨는 어떻게 될까요?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봉식의 목을 잡았어요. 놓으세요. 선영이 소리쳤지만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총을 버려. 경찰관이 권총을 겨누며 외쳤어요. 총이요? 우리한테는 총이 없는데요. 사채업자는 비웃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 명이 봉식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놓으세요. 조용히 해. 긴장된 대치 상황이 계속됐어요. 그때 봉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아버지,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야. 봉식은 사채업자의 팔을 뿌리치고 선영에게 다가갔어요. 그 녹음기. 찾았니? 녹음기요? 내 방에 숨겨둔 오래된 녹음기 말이야. 선영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고개를 저었어요. 요양원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내 책상 서랍 맨 아래에. 아버지, 무슨 얘기세요? 거기에 진실이 다 들어있어. 내가 어떻게 나와 헤어지게 됐는지. 그때 사채업자들이 다시 봉식을 붙잡으려 했지만 경찰들이 재빨리 제압했어요. 체포한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사채업자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아버지. 선영은 봉식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봉식은 선영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봉식은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다만 며칠 동안의 스트레스로 인해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튿날 선영은 봉식과 함께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녹음기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302호실 책상 서랍을 뒤져보니 정말로 오래된 녹음기가 나왔어요. 이거군요. 그래, 그거야. 봉식은 녹음기를 켜자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몇 년 전에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이선영, 내 딸. 아빠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3살 때 내 엄마가 다른 남자와 집을 나갔을 때 난 너무 가난해서 널 붙잡을 수 없었어. 녹음기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 남자가 돈을 주겠다고 했어. 널 잘 키우겠다고 했고. 난 그 말을 믿었지.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널 다른 집에 맡겨버렸더구나.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내가 널 찾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 너는 새로운 가족과 살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지. 그래서 나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 아버지, 만약 이 녹음을 내가 듣고 있다면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알아둬. 아빠는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다는 걸. 녹음기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어요. 모든 재산은 너에게 남겨둘 거야. 그건 내가 받을 당연한 권리니까.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야. 녹음이 끝났어요. 선영과 봉식은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 후, 민수는 사기와 납치 교사 혐의로 기소됐어요. 사채업자들도 모두 처벌받게 됐고요. 선영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더 이상 민수와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후회하지 않아?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이게 맞는 선택이에요. 몇 달 후, 선영은 요양원 근처에 작은 간병센터를 열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으로 마련한 곳이었죠.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봉식도 요양원을 나와 선영과 함께 지냈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간병센터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아버지, 오늘 새로 오신 할머니 좀 살펴봐 주세요. 응, 알겠어. 봉식은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딸과 함께 지내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부녀는 간병센터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뭔데? 누군가 저를 업고 공원을 걸었던 기억이요. 그때 그분이 아버지였구나. 그래.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이제 알겠어요. 왜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마음이 편했는지. 봉식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네, 아버지.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부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선영은 이렇게 썼어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그리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치유해주는 존재인 것 같다.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간병센터는 점점 유명해졌어요. 선영과 봉식의 따뜻한 돌봄을 받기 위해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거든요. 부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얻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말했어요. 나도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선영은 답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봉식은 선영에게 말했어요. 선영아, 나 정말 행복해. 저도요, 아버지.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완성됐어. 선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부녀는 서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서로의 사랑으로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선영과 봉식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서로를 찾기까지의 긴 여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에서 맞이한 치유와 희망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제게는 참 큰 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